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마지막 주 보통 금요일 날 출연해 주시는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2025년도 1월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신박하고 좀 민감하지만 꼭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소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나눠볼 텐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전세 소멸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어떤 말인가요? 예. 네, 사실 저희가 매월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 주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으로서 이거는 미리 예고를 했었어요. 네. 이제 작년 12월 달에 2025년도 경기 전망 관련된 영상 얘기하면서 네. 재개발 재건축 전망은 1월 달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다 보니까 하나는 일단은 2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재개발 재건축 전망은 2편에서 네. 1편 내용을 어떤 이슈로 할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해서 하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아무튼 김재경 소장님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데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제일 핫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화면 바꿔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갑시다. 네. 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네. 전세 간주 임대료 강화, 전세 폭등, 월세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전세 간주 임대료가 도대체 무엇인지조차도 오늘 영상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 내용에 대한 세법적인 내용들 설명해 드리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길래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어떤 이슈 때문에 제가 주제를 바꿔보았냐. 2025년도 1월 16일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세법 개정 후속안이 나왔습니다. 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세무사님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께서 쭉 풀어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 중에서 제 눈에 딱 걸린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였죠? 바로 7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라고 써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초과주택을 말합니다. 네. 이 해당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고요. 네. 이번에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는 2026년도 1월 1일자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과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뭐 고가주택 전세 받는 사람도 세금 걷나 보다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 만큼 네. 1월달 이슈로 갔다가 가장 먼저 2025년도 첫 영상으로 이제 가져와 보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네. 정치 사회적 혼란스럽다 보니까 다들 막 정치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네. 이게 정말 빅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고가주택 2주택자도 전세 간주임대료가 무슨 말이냐? 우선은 세금별 주택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도 이제 상속증여편 제가 쭉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 내용이 한번 있었었어요. 보신 기억이 있을 표입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세금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라고 했었을 때는 세목마다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우선 양도소득세 기준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양도세는 예를 들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가지고 있다. 3주택자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셋 중 하나, 만 30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한다든가, 그리고
별도의 독립주거 공간을 갖추었으면 이제 별도의 독립세대주로서 세대 분리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따로 산다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다. 만 30도 안 됐어. 그러면 다 같이 3주택자로 카운트가 되는 게 양도세 기준인데 그렇죠. 종부세는 다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세율을 나누려고 했었을 때는 인별과세다. 근데 소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인별과세가 맞긴 하지만 부부는 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녀는 이제 1주택자로 소득세 기준, 정확하게 임대소득세 기준 카운트하지만 우리가 부부 같은 경우는 2주택자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다음 장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과세할 때 어떤 식으로 가느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 임대료 과세. 자, 우선적으로 1주택자는 뭐 내가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자가 임대차를 놨어요. 네. 그럼 나도 어디론가 임대차를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1주택자가 월세 받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처리해 줄게. 다만 고가주택,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2억이 넘어가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건 안 봐줄게. 뭐 만약에 월세를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고 있어. 고가주택에서. 네. 그거까지 비과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거는 거들게. 가 일단 원칙. 그런데 우리가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소득이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은행 보유 소득이니까. 그런데 많이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전세를 놨는데 나는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전세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2주택자까지는 전세를 비과세였었어요. 네. 그런데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총 합해서 3억을 빼고 곱하기 60을 한 다음에 곱하기 60%를 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2025년도 기준은 3.5%입니다. 네. 이렇게 곱해서 간주임대료가 나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더라. 즉 개념은 이런 거죠. 너가 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전 소득이 없는데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 가지고서 예를 들어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갖다가 추징을 하는데 보통 우리 전세 보증금 받아서 이걸로 투자하고 뭐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그거에 맞춰갖고 집을 사죠. 그쵸. 대출 덜 받으려고 전세 받는 거지. 뭐 그걸로 뭐 은행에 넣어둘 것 같으면은 뭐하러 그걸 사요. 그럼요. 은행 이자는 또 안 되는데. 그냥 딱 빠숑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자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로 돌린다의 개념으로들 많이들 전세를 활용하는 거지. 내 전세 보증금, 나 현금 20억으로 갖다 주택 샀다가 전세 10억 놓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럼 더 큰 집을 사야지. 그쵸.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네. 물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렇게 해서 임대 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표로 돌아오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보일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유세 기준으로 해서 피하려고 했었을 때는 일단은 종부세는 인별과세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피해 나간다 하더라도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는 3주택자라 해도 부부는 합산이라 했을 때도 2주택자까지는 전세 비과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 주택에는 실고자하고 있어요. 엄마 주택은 이제 전세를 놔요. 네. 예를 들어 나인원 한남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만 막 4, 50억에 놔요. 네. 그래도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했으니까 세금 1원도 안 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아들이 월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비과세인 거죠. 1주택자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임대소득세를 피해 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구를 제가 하나 또 신설했습니다. 2026년도 이후부터는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2주택자도 진짜 아까 말한 나인원 한남 같은 거다.
전세를 놨다. 전세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항이 그러면 해당 사항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2026년도부터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2026년도 이후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거두니까 아마 2027년도 상반기 때 이제 임대소득세 신고하세요라고 하면서 통지가 날라올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임대소득세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납세자 본인한테 먼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국세청에서 전화 오겠죠. 네. 신고 안 했어요.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네. 내야 될 수 있고 결국은 2027년도에는 아니 전세를 놨더니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는 거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전세 간주임대료 산식 말씀드렸죠? 전세보증금 총액에서 곱하기 3억을 빼고 60%를 곱한 다음에 정기예금이자율 25년도 기준에서 3.5%를 곱한 금액. 내 보증금이 4억짜리였다. 그러면 또 별로 안 나오겠지만 사실 애초에 공시가격 기준 12억 초과주택이라고 하면 시세로 따지면 한 15억은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15억짜리 전세가 사실 4억일 일은 없잖아요. 물론 3주택자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과세이기 때문에 쭈쭈쭈쭈 제가 계산해 놨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전세를 10억에 놓았어. 그럼 간주임대료가 얼마야? 1년 기준에서 약 1,500만 원. 예를 들어 전세를 20억에 놓았어. 그러면 1년 기준으로는 3,570만 원. 와. 그럼 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3만 원, 약 3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빠숑님이 예를 들어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네. 월세를 매월 300만 원씩 네. 매월 통장에 꽂히고 있어. 네네.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월 300만 원씩 소득이 있었으니까 세금 내세요라고 하면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도 네. 그래도 내야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나는 전세만 놓고 있었어. 네. 그런데 갑자기 월 300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세금을 걷겠습니다. 하게 되면 느낌이 어떤가요? 내가 이러려고 전세놨냐고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네네. 바뀌나게겠죠. 네.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전세를 그럼 왜 놔? 네. 월세로 돌려야겠다. 그렇죠. 월세를 돌린다든가. 네. 아니, 어차피 세금 낼 거. 그렇죠. 아니면 내가 물론 이게 현금이 다 있지 않을 테니까 있는 선에 반전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부 월세. 좀 세금 내야 되니까. 혹은 조세 전가라고 하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은 2억 그대로인데 전 세금 월치처럼 이걸 반전세로 말하기 좀 애매하겠지만 나 얼마 좀 받아야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여러 사람들의 유형들이 나타날 건데 결국은 전세를 놓을 만한 동기부여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전세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항을 일단 인지하고 나서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과세가 문제되는 시점은 2027년도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바로 떠오르는 거. 저희 2025년도 이제 경기 전망 영상 때도 설명했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감소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공급량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2026년도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만 건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모집 공고가 계속적으로 뜰 거니까. 그러면 사실상 3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도 일단은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먼저 사실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기 눈에 보여진다. 당장 이번에도 둔촌주공 입주장 열리면서 원래 60몇 주 연속으로 서울 전세 금액 상승 이러다가 최근에 이제 연속 기록이 깨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둔촌주공 지금 전세가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10억, 11억이래요. 네. 저는
이 금액 보고서 전세 왜 이렇게 높지 싶었거든요. 헬리오시티 입주장 때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매매 금액은 안 빠졌었지만 전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둔촌주공 전세 금액이 입주장 더구나 12,000세대 물량이 들어가는데 네. 전세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높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거 다 영끌 7쪽 김재근 소장님 때문 아닙니까? 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쵸? 제가 7년 전에 그런 네. 누명을 썼거든요. 가빠숑 때문이다. 아하. 이거 집값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는 건 다 김재근 때문입니다, 이제. 네. 제가 둔촌주공 분양 받으라고 다 미분양 나니까 받지 말라 할 때 저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받으신 분들은 싱글벙글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 금액 무너질 거라고 잔금 못 치는 사람 물량도 빠지면서 매매 금액 빠질 거라고 했었지만 계약 금액이 둔촌주공 20%였어요. 네. 분양가 13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23억에서 25억씩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금 2억 집어넣겠죠? 근데 전세가 10억에서 11억이다. 그냥 전세로 잔금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버리니까 뭐 매가 떨어질 것도 없고 뭐 그냥 쭉쭉쭉쭉쭉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2025년도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이렇게밖에 안정이 안 되면 2026년부터는 전세금이 폭등을 할 게 눈에 보여지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공급 자체도 꺾이는 거와 별개로 2027년도도 참고로 공급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27년도 상반기 때 언론에서 이제 2주택자도 전세 났더니 세금 내래요 라고 하면서 언론에서 막 얘기 나온다. 사람들이 전세 나봤자 이게 돈이 안 되네. 세금을 많이 걷네. 이래버리면 전세를 더 안 내놔야겠다. 그건 전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전세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그건 결국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체 물량이 100이라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간주임대료를 걷는다 하더라도 바로 월세로 다 이탈하진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30%만 월세로 돌려버린다. 전세 났더니 세금만 많이 내 하면서 이제 빠져나갔어. 그럼 나머지 이제 80% 물량으로 갔다가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데 쏠리게 되면 남은 전세 물량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이게 눈에 그려진다. 이게 정말 심각해지는데 그때는 공급까지도 적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너지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멸실 물량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2024년도치도 나왔는데 우리 평균적으로 2만에 한 3만 세대 정도씩 매년 이제 멸실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26년도부터는 사실상 순증이 아니라 이제는 순감의 시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딱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의자 뺏기. 요즘 이제 오징어 게임 막 시즌 2 나왔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짝짓기 게임 막 몇 명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제 다음 시즌 3 때 만약에 이 의자 뺏기 놀이가 나온다면 갑자기 빙글빙글 돌다가 의자 빨리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자가 부족해졌어. 네. 부족한 사람은 결국은 서울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금액을 얼마나 더 높게 쓰느냐. 그렇죠. 경매 게임이네.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쓴 사람만 서울에 남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기도나 인천으로 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 전월세 물량까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게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높아진 전세를 감당하든가 아니면 나가든가. 근데 나가기 싫으면 주택을 매수해야죠. 네. 결국 이 임대차 규제가 정말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임대차를 안 넣으면 누가 전월세를 공급해 주느냐. 네. 모르죠. LH가 빌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하니까 빌라 전세 뭐 싸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는 왜 무제한 매입 안 해주시는지 뭐 아파트는 또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임대주택은 내가 들어갈 소득이 아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나타날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 버리다 보니 지금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러면 분명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닙니다. 김재경 국장도 자꾸 막 투기를 조장하고 네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지금도 공급은 충분하다. 서울 주택 가격 안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상기 신도시를 보다 보면 결국 다 경기도권 공급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 했었을 때,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숑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4개 지역을 발표했었는데, 기억나는데, 어디 서리풀, 있나요? 서리풀. 그쵸. 네. 서리풀 외로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요. 그쵸. 뭔가 발표를 했는데, 네. 지명이 기억이 안 나네. 생각해보니까. 위정부에도 있었었고, 대곡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네. 머릿속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다 경기도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유의미한 지역, 서초 서리풀만, 여기는 입지가 좋지. 그러니까 신분당선도 지나다니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여긴 기대를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언제 이제 입주를 목표로 하느냐? 2031년도 입주, 그리고 2029년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상기 신도시를 발표했었을 시점이 2018년도였거든요. 네네.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아직도 토지 보상 안 끝난 곳들이 있고요. 네. 안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광명 7만 세대가 넘어가죠. 제일 큰 규모인데 광명 시흥지구는 토지 보상 시작도 못했어요. 네. 발표한 게 언젠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상기 신도시나 잘해라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딱 나오죠? 우리 지금 이번에 그린벨트 푼 곳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초, 서리풀지구만 서울시에 있고요. 네. 의정부, 용현, 고양, 대구, 의왕, 오전, 왕곡. 네 군데. 나머지들은 딱히 서울 집값 안정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도 있고, 세대수도 그래도 대곡은 교통이 좋은데요 라고 하기에는 9,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왕, 오전, 왕곡이 14,000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관심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도 서리풀은 입주하잖아요 라고만 보자니 벌써 이제 1월달 기사죠. 땅 강제 수용 반대, 서초 서리풀지구 주민 반발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원래 토지 수용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빨리빨리 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기 신도시는 왜 지연되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2031년도 입주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2038년도 입주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김이 확 세잖아요. 언제 입주하는 거야? 이게 내가 입주는 할 수 있겠어? 또 여기서 또 사기청약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었던 사전청약. 남들은 선분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본인들은 선분양을 해. 이런 거 만약에 또 나온다라고 해도 속지 말으셔라 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서리풀 지구 좀 전에 그거 안 되는 이유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경기도는 토지 보상이 빨리 끝나는데 서울은 왜 안 끝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실 텐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저기서 토지 보상을 받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몇십억 받고, 많이 받는 분들은 몇백억도 받아요. 그런 분들은 토지 보상 받는데 큰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서리풀 지구는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50평, 30평, 100평 그래요. 근데 딴보다 비싸긴 해, 토지가. 근데 그분들이 받아봤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한 몇 억 정도예요. 물론 이제 몇십만 평 되시는 분들은 몇십억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저긴 그래도 서초구란 말이에요. 그럼 서초구에서 아파트 하나 가지려면은 20억, 30억 정도는 있어야지 20평대로 가는데, 한 2, 3억 정도 토지 보상을 받아요. 저분들 어디 갈까요? 저분들 다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이게 100평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단독주택지거든요. 근데 그거 토지 보상 받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끝까지 버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왜냐면은 다른 경기도는 보상하고 그 옆 동네로 가면 되는데, 여기는 밀려나는 순간 완전히 경기도 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긴 버티는 만큼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박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할 텐데, 저분들은 알박기 아니라 저 돈 갖고는 입지가 나쁜 데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빠숑님께서 더 깊게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 경기도도 보상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그렇죠. 여기를 2031년도 입주는 넌센스다.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게 공급은 답이 안 나온다. 네. 특히 서울 아파트 공급은 점점 답이 안 나오는 와중에 원래 가만히 있어도 전세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번에 임대차까지 이제 건들면서 아니 2주택자 전세 놓는 것까지 이제 막는다? 그러면 이제 폭등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가 아까 위자 뺏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주택이 없어져. 그럼 이 사람은 밀려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위자를 뺏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돈을 더 지불할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아주 심플한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딱 전세에서 과세까지 하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금액 난 더 받아야 되겠어. 네. 전반적으로는 전세를 다 안 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다 반전세나 월세를 돌려. 월세를 사는 삶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월세 내는 것보다는 전세가 낫잖아요. 그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고액 전세를 난 지불할 용의가 있어. 전세 10억, 15억, 20억 낼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전세금이 계속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또 매매 금액을 이상하게 높이게 됩니다. 바로 임대차 3법 때도 나타났었던 이중 가격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인위적으로 갖다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사람들이 원래는 다 같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 전세 금액이 딱 고정돼 버리는 거죠. 못 올려 해버리면 갑자기 이렇게 슬슬 올라갈게 갑자기 팍 튀어서 이 금액에서 전세가 형성돼 버리다 보니까 원래라면 매매 금액이 15억에서 전세가 한 8억이었다. 그러면 갭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7억은 필요했었잖아요. 갑자기 시세가 팍 튀어가지고 10억, 11억 이렇게 전세가 형성되니까 갭 투자하기에 더 수월하네? 4억이면 갭 투자를 할 수 있어? 가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전세 간주 임대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반전세 월세로 돌리는 동안 그래도 나는 이자 내는 거, 물론 세금 내는 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이게 나아 하면서 전세로 남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소멸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전세가. 근데 고액 전세로 가겠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전세 시세에 막 치솟게 되면서 전세금이 또 올라가. 전세가 13억 이렇게 돼. 2억으로 갭 투자. 그럼 매매 금액이 결국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또 막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얘기하겠죠. 전세를 없애야 된다.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이제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집값을 올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분명 이것도 누군가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그동안 잘 있었던 사항인데 갑자기 2주택자도 전세 간주 임대료를 거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지적했겠죠. 아까 제가 예시한 것처럼 흔치 않겠지만 나인원 한 남이 두 채야. 한 채는 내가 살고 있어. 한 채는 전세를 4, 50억이 나와. 아니 4, 50억 전세인데 세금이 1원도 없다니 이거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겠죠. 혹은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이게 전세가 왜 안 없어지나를 보니까 네. 세금을 안 내니까 그렇다더라. 네. 세금을 거두면 전세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고 그 와중에서도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있는데 또 전세를 놓고자 하는 사람들도 남긴 할 거거든요. 그 소수의 전세 물량에 수요가 확 쏠리면 전세금이 폭등하고 그러면 또 이게 비정상적인 전세 금액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매매 시세와 전세 금액의 갭 차이가 또 줄어들면서 그렇죠. 매매 금액을 또 밀어 올리기 좋아지는 흐름이 되풀이에게 눈에 보여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또 전세금이 폭등한다 뭐다 하면 또 이제 그때 가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하면서 이제 또 얘기 나오다가 네. 이게 또 공산당입니까? 이러면 또 슬그머니 하면서 무제한은 페이크였고요. 네. 2회만 올릴게요. 양심적이죠? 라고 하면서 또 전월세 시장을 또 교란시켜버리면 그냥 시장이 이게 막 흔들려질 게 앞으로 눈에 보입니다. 분명 근원적인 문제는 차단을 안 하면서 왜 이게 전세 시장이 교란이 되는지를
제가 봤을 땐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분명 그건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일단은 과세하려고 했었을 땐 조세 저항이 있겠지만 일단 과세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다시 비과세를 돌리려고 하면 언론에서 또 누군가 그러겠죠. 아니 그러면 전세 40억 받는 사람을 세금 1원도 안 걷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전세를 누가 걷어요? 전세를 도대체 누가 공급해 주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될 게 지금 눈에 그려진다.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주택 가격 관련해서는 일부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소득 대비 집값이 과연 비싼 걸까요? 라고 했었을 때 KB PIR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은행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차주의 신용 상태와 차주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 가격에 대한 PIR을 봤더니 서울 기준으로는 11, 경기도는 9, 인천은 8밖에 안 한다더라. 이게 빌라 PIR이 아니에요. 아파트 PIR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비싼지 안 비싼지 뭐 그건 각자 판단하겠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만큼 받는다더라 라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통계입니다. OECD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 우리가 꼴짜는 것도 있어요? 네. 오, 좋은 건데, 이건. 이건 좋은 거죠. 예, 우리 좋은 건데, 이건 우리가 1등인 거잖아. 좋은 네, 걸로. 좋은 걸로 1등인 거죠. 그것도 2등과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네. 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왜? 대한민국 부동산 항상 문제여야 되니까. 문제여야지 개입을 하고 규제를 내놓고 우리가 뭐 정책을 펼치고 이런 사항들을 하면서 한국 주택 시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그렇죠. 이게 전세라는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월세가 이게 높게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세를 공급하려는 임대 수요자들이 위지를 다 꺾어버리는 정책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아니, 전세를 놨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제일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화가 되겠죠. 그럼 이제 외국처럼 더구나 이게 평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소득의 막 절반을 다 렌트비로 막 낸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3분의 1을 렌트비로 내고. 그런 우리가 외국에서는 주택은 구매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면 구매는 꿈도 못 꾸는 게 아닐까요? 꿈도 못 꾸는 것이다. 아니, 돈을 못 모으니까. 네. 아니, 렌트비를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3분의 1이 날라간다. 그렇죠. 생활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못 모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주택 가격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분노하고 이런 이유가 그래도 구매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저걸 살 수 있어 없어 했을 때 저거는 무리인 것 같아. 이게 나라냐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에 구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따끈따끈한 기사 뜬 것 중 하나가 반포 평당 2억 돌파했다. 얘기 나왔잖아요. 레미안 원밸리 52평형이 네. 106억인가에 거래됐다라고 네. 얘기 나왔습니다. 평당 2억 시대 열린 거거든요. 네, 평당 1억 시대는 빠숑이 열었지만 평당 2억 시대는 김정경이 열었습니다. 다 김정경 잘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민간 임대 시장이 대한민국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기업형 임대 해봤자 뭐 별로 되지도 않고 공공 임대 해봤자 한 자릿수밖에 안 되고 근데 민간 임대 시장을 다 죽여버리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세화가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벌써 나타나는 시장이 있죠. 바로 빌라 시장인데 그렇죠. 빌라 시장은 또 저희 일전에도 영상 찍은 적 있었잖아요. 보증보험 비율 90%로 인하하게 되면 그건 또 안 그래도 힘든 빌라가 역전세 더 심해지고 월세화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빌라 뒤에 포비아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빌라가 왜 그렇게 기피 대상으로 돼야 되는 거죠? 빌라도 물론 우리가 주거 대상으로 봤었을 때 선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네.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빌라 시장이 막 문제가 생기는 거고, 특히 전세 사기에 네. 대부분이 이제 빌라 오피스텔 터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전세 기피 현상도 빌라에서 기피를 하는 거지, 아파트로 오히려 사람들이 다 쏠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 부러진 주거 사다리. 아니, 특히 빌라 시장은 서민들이 거주를 주로 하는데 여기서도 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는 거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빌라에서 월세를 거주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더 끌어모아서, 그럼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하면서 아파트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전세 자금 대출이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건 전세 자금 대출을 없애게 되면 그럼 월세 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뭐. 그게. 누가 총 들고서 전세 자금 대출 받으라고 협박한 거 아니거든요.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게 더 싸니까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합이 되면서 임대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들이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전세 금액을 좀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수요자들이 각각의 합리적인 선택들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 올리는 게 문제야. 그래서 전세를 사라져야 돼. 그건 이제 월세화입니다. 그게 지금 빌라 시장에서는 먼저 펼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빌라 전세 사기에 공급론에 빌라 전세는 제가 아파트 공급이 2026년부터 꺾인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빌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초토화입니다. 빌라 공급은. 오죽하면 LH가 무제한 매입해주겠다고 짓기만 하면. 제발 좀 지어주세요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지금 빌라 공급은 초토화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울 빌라 월세가 치솟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오히려 직격탄에 맞아서 월세 내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빌라 매매 금액은 또 초토화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팔고 있으니까 똘똘한 채로 가야겠다. 주택수를 줄여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나타나는 게 코쟁이들이 들어옵니다. 고장이는 좀 그렇다. 코쟁이 좀 그런가요? 우리 좀 그러면 외국계 임대차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한테 임대를 놔야 되는 게, 여기서 아파트를 짓고 이게 아니에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이나 네. 이런 빌라 전월세. 이게 보니까 매매 금액은 엄청 무너졌는데 네네. 월세는 올라가고 있어. 맞아. 예. 수익률이 낮네. 그러니까 이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강가고 있었던, 이게 우리도 월세해서 월세 수익이 나는 시장이 되구나라는 거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던 외국인들이 이제 파악한 거죠, 이제. 서울 주택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아니, 월세도 잘 받쳐줘.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면 더 빠질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보완해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기업체. 기업 임대를 또 장려해줘. 장려해줘, 막. 종부세 배제! 막 이래버리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운용자산 60조 원에 달하는 영국에서도 막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월세를 걷겠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시장주의자긴 하지만, 네. 부동산 시장, 여기서도 주택 시장은 외국에 개방해서 좋을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바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외국에선 이미 유명하거든요. 중국 화교 자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수도 매매 금액 다 올려. 그러면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서울 아파트 가격, 서울 가까운 데 보니까 이렇게 쌉니까? 그렇죠. 중국보다 싸니까. 중국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막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서울을 사실 안 보고 뭐 캐나다 막 이제 투자하고 미국 투자하고 일본 투자하고 하다가 한국이 가성비가 넘치는 것 같군요. 네. 반포 60억 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더 사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기 시작해요. 그래, 임대를 막 놔. 그래 버리기 시작하면, 아까 2주택자 전세 비과세였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인은 한국에 살 게 아니니까 전세 갭 투자가 가능합니까? 전세 내가 40억에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세라는 제도를 솔직히 진짜 그게 불안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전세를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전세라는 제도를 알게 됨으로써 레버리지가 황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 무이자 차입이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군다나 이게 이득은 내 거. 문제가 생기면 리스크는 네 거. 왜냐? 외국에 있어요. 역전세가 났네. 맞아. 도망가면 끝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택 시장에서 특히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 전월세를 놓는 거는 조금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물론 규제는 없어져야 된다 하고 맨날 시장주의자지만 이게 외국인들이 전월세를 받는 거 이게 과연 한국의 주거 시장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외국인 손 타면요. 이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시장주의잖아요. 시세가 올라가요, 무조건. 그냥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손 타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다 그랬고 우리나라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랬고 은행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외국인들이 오는 순간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소득이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 개인 소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과 현금 흐름 양쪽 다 시장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세 레버리지는 시세 차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월세 수익률 나온다고 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시세가 올라갈 게 보인 거야 보니까 느낌상. 그 월세 딱 봤더니 캡 레이트 괜찮은데 하면서 그렇죠.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 버리니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주택자 규제하고 임대차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러면 이제 사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똘똘한 한 채 쪽에 있는데 지금도 서울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쉽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 별로 안 좋지만 상급지대, 반포, 압구정 이런 데들은 사람들이 다 쏠리면서 피라미드의 정점 쪽으로 몰려들면서 가격대가 쫙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우리가 특히 막 지방이나 빌라, 오피스텔 들고 있는 사람은 막 팔고 있어. 네.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소액으로 전월세, 이제 나이 먹고서 나 은퇴했는데 월세 소득 한 50만 원, 60만 원 받으려고 하시는 어르신들의 이 코 묻은 돈은 좀 그렇고 어르신들의 이 소득을 뺏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막 이것도 막 세금 때문에 던져.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받아가지고 싹 다 가져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 결국은 이 임대차 흐름이 원래 국내에서 돌다가 해외로 자본이 유출이 되는 시장으로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거는 문제다. 더군다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결국 아까 이제 전세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라 했죠. 네.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였다가 네. 2주택자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채, 이제 2주택도 안 돼, 하면서 다 한 채로 가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전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 내국인 차별이라고 얘기도 있었어요. 역차별이죠. 역차별. 왜냐면 국내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가족 기준으로 예를 들어 아빠, 엄마, 성인 또 아들, 뭐 또 아들, 딸,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규제, 뭐도 규제하는데 이제 외국계,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자본이나 아니면 백인들이나 와가지고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 채, 아들도 한 채, 둘째도 한 채 하면서 한국의 부동산 하나씩 줍줍을 했는데 이거를 파악을 못해요. 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도 본인들은 다 해. 가족관계 증명서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외국인한테. 네. 그래 버리니까 우회적으로 고가 주택도 한 채는 전세 비과세라면서요. 그러면서 다 전세 놔 얘네들은. 그러면서 갭 투자를 엄청나게 싸게 해. 이거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보완하든가 이런 사항들이 좀 눈에 그려진다. 인터플한테 수배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분들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고 막.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 주택 살 때는 다 가족관계 증명서, 뭐 외국인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튼 국내 내국인들만 역차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정말 큰 문제라고 했었던 이유가 해석이 되는 거죠. 네. 2025년도 1월 16일자 기획재정부 발표 사항이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구체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항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시행령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민주당 동의도 필요 없네? 그렇죠. 이번에 드디어. 사실 이게 예전부터 하겠다라고는 말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부채하겠다라고 네, 나온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그럼요. 예. 반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반대해 주세요. 네. 예, 민주당에서 꼭 반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러면 만약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로 과세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얘는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 이게 사람마다 이게 계산하는 게 세목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종부세처럼 차라리 인별과세로 하든가. 그러니까 뭐 이게 분리하면은 이게 소비자 뭐 그 부담으로 하고 유리하면은 정부 부담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보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거죠. 적어도 부부 합산이라는 것도 없애주면 네.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도 한 채, 엄마도 한 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부부는 합산시켜버리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국인 외국인 역차별이 돼요. 왜냐면 2주택자만 전세 간주임대를 걷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국에 사는 어느 분이 와가지고 한국 주택을 샀어. 네. 그런데 두 번째 주택을 샀어. 전세를 놨어. 그러면 과세를 걷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내가 사고 외국인인 아내도 사고 외국인인 아들도 사고 전세를 놔도 과세를 안 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걷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인별과세로 해버리고 이 부부 합산을 깨버린다. 그럼 적어도 지금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라도 있는데 이 부부 합산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정책적 제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정책적 제언을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이 영상을 높으신 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안 볼 수도 있고 또 본다 하더라도 걷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이게 바뀐 이유는 아니 그 고가 전세를 놓으면서 세금을 이런도 안 낸다고 이거는 불합리해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걷는데 그러면 임대를 놓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나는 전세 보증금만 냈을 뿐인데 갑자기 너 연 기준으로 2천만 원 수입이 있는 걸로 쳐줄게. 3천만 원 수입이 있는 걸로 쳐줄게 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우리 어떤 느낌이에요? 어디 갔어요 내 돈? 내 돈 주세요. 나는 받지도 않은 월세 수입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서 세금을 내야 된다더라.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은 매우 안정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가격이 OECD 평균 좋아하잖아요. 네. OECD 평균으로 높여놓으려는 전략이다더라.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그럼. 네. 그러니까 OECD 다른 거를 안 좋은 거를 OECD 평균으로 낮출 생각을 해야지. 제일 좋은 거를 OECD 평균으로 높일 생각. 서민들 왜 이렇게 월세 조금 내시나요? 많이 내세요. 그쵸. 월세 많이 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바꾸는 게 그려지는 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고가 전세, 비과세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 걷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세, 이런 고액 전세가 갭 투자를 유발시켜서 시세를 올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라고 하면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겠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데 결국은 이런 하나하나는 뭐 위도는 좋아. 그 결과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 거를 알아두셔야 된다. 하이에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이슈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너무 훌륭한 좀 내용이었었고 논리도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을 위하는 것 보지만 결국은 그 결과물들을 보면은 국민들 특히 서민층 특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서민층들을 더 괴롭히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 너무 기감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다주택자 규제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민들의
생활비, 특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또 올라간 것은 분명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평가받고 어떤 정책들, 결국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제도권 전문가분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없애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전세는 비과세인데 월세로 다 돌리게 되면 모든 걸 다 과세할 수 있으니까 국가 재정이 다 늘어난다. 그 재정 늘어난 거 가지고 서민들을 더 위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고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말일 텐데 그 핵심적 내용을 보면은 김재균 부장님께서 분석하신 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K-팝, 뭐 K 이런 또 영화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세란 제도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생각보다 싸다는 것들 괜찮은데, 수요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알까봐 솔직히 살짝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영부인에 대한 부인이라고 하나, 멜라닌이 그 자녀분들이 곧 좋아하는, 누굴 좋아하냐면은 그 엑소를 좋아해요. SM에. 그리고 휴그랜트라고 아시죠? 네, 휴그랜트라고 영국 굉장히 제일 유명한 인기 있는 배우인데 거기는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국 오는 순간 혹시 임대를 하는 순간 걱정이 되나 갭 투자할까 봐 갖고 진짜 네, 아무튼 제 농담이지만 진심이 어린 전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를 짚어주신 김정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은 뭐라고요? 네, 두 번째 시간은 그래도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그렇죠. 2025년도 정비사업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끄고요. 채널 바꿔서 5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로 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잠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